안녕하세요. 미랄 한글학교 중등 역사반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또 오늘 역사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조선사회 후기,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해서 한 네 차수에 걸쳐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 특히 볼 거는 오늘 볼 차수는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비변사의 기능, 비변사 들어보셨나요? 예, 비변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통치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중앙군과 지방의 방어 체제가 새롭게 재편됐는데 요거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속 논쟁, 환국, 좀 어려운 단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영조,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표 보면 오늘 배워볼 시기는 이제 숙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대충 이 시기에 이제 조선 후기 정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숙종이 즉위하던 때가 이제 이때 상평 통보 주저하던 이때부터 정조의 귀장가까지 거의 한 100여 년의 시간인데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상평 통보 들어보셨나요? 뭐 조선조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엽전 같은 거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거 보이죠? 그때 주고받던 그 엽전이 바로 상평 통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화폐가 별로 이렇게 통용되지 않다가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엽전을 화폐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대동법은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영토를 확정했던 시기가 1712년에 있었고 영조, 정조 마찬가지로 탕평책과 규장각을 설치하는 일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강성했던 때죠. 청나라가 이제 1636년도에 건국을 국호를 변경하고 나서 이제 강희제가 즉위한 시기가 1661년부터 1722년까지입니다. 몇 년이죠? 거의 60년이죠. 굉장히 오래 집권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얘기하자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나라 무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청나라의 강희제. 요 세 왕이 다스리던 시기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리워하고 성군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시기를 가장 문화적으로나 나라가 강성했던 나라로 보잖아요. 중국은 요 한무제, 당태종, 청나라 강희제에 다스리던 이 시기를 가장 그리워하는 시기, 가장 성군으로 칭송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조선조는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그 시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들어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뭐냐면 성종 때 이제 북방의 여진족, 남해안의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상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NSC,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이 정도 되나요? 그래서 국가안보 상임이사회인가 그런 조직 있죠. 비상시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왜 생겼느냐? 이제 의정부 6조가 중앙의 이제 의사결정 기구라고 했었는데 국방에 관련돼서는 의정부 6조의 문관들, 문과죠. 문과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에 약한 이 사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 장수들을 끌고 들어와서 임시로 하던 회의가 이제 비변사라는 기구입니다. 구성은 의정부의 3정승, 그 다음에 6조 중에서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사, 그리고 각 군영의 대장들, 홍문관 대제학, 한성판윤과 강화유수. 한성판윤 오른쪽에 보시면 한성판윤은 오늘날로 치면 한성시장입니다. 한양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한성판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강화유수, 강화도를 담당하는 이제 지방행정관인데 강화유수까지 포함해서
비변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회의기구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16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외구가 자주 침입을 하니까 이제 비상기관에서 상설기구로 조금 바뀌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는 이때는 아예 최고회의기구가 됩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다 전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설로 있던 비변사에서 모든 국정을 의논하는 최고회의기구로 아주 그냥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6조는 이제 유명무실화되고 얘네들까지 의정부 6조까지 포함한 비변사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가 된 거죠. 뭐 숙종, 영조, 정조 때는 그래도 이 비변사가 왕권 강화의 도구로서 기능을 합니다. 비변사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 이제 내치, 그러니까 국내 치안, 뭐 내치, 그 다음에 군사, 국방, 그 다음에 외교까지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할 수 있으니까 왕권 강화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조 때 이후, 정조 이후에 외척들이 나타나서 세도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의 사위들이죠. 외척들이 정권을 놓고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변사만 딱 틀어지고 있으면 내치와 군사와 외교를 다 장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국정 전횡의 도구로 왕권이 약화되면서는 국정 전횡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는 고종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자마자 개혁 정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비변사였고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이때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비변사는 뭐 그런 역할들을 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최고의 회의 기구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사 분야에서는 오군영과 중앙군, 소고군, 지방군, 오군영과 소고군 체제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고요. 먼저 잠깐만 오른쪽에 보고 들어올까요? 조선 때는 지방 방어 체제가 진관 체제, 재승방량 체제, 소고군 체제로 이렇게 점차 변화해 갑니다. 예.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진관 체제라는 건 뭐냐면 세조 때, 15세기 세조 때 처음 실시됐던 거고요. 각 도에 병영을 설치해서 그 아래로 주진, 거진, 재진을 설치해서 각 지역의 지방관이 지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병영, 그러니까 육군의 장은 병마절도사에서 함경북도, 평안도에 이제 병마절도사 2명이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 남쪽에 이제 경상도 하고 전라도에는 이제 수군절도사, 우리 이순신 장군 배우면서 배웠죠. 수군절도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는 군사와 행정까지도 동시에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장점은, 진관체제의 장점은 소규모로 적이 침략하거나 내륙에 침략했을 때 방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병마절도사가 뭐 여진족을 막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전라도 뭐 어디라고 할까, 전라도 지역에 침입한 왜구들을 방어하는 데는 요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정도의 뭐 규모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대규모의 적이 침략했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과 육군이 수군이 데리고 왔던 병력 규모가 20만입니다. 예, 총력전이죠. 20만의 병력을 막아내는 데는 이 진관체제 갖고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진관체제는 뭐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 작동하다가 15세기 이후에는 재승방량 체계로 16세기 변화합니다. 왜 변화했느냐면 군정이 문란해져서,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군대를 대신 보내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 양반들이 그랬겠죠, 주로. 양반들이 돈 내고 군대를 안 가고 훈련에 빠지니까 군역을 기피하다 보니까 이 진관체제도 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양반이 안 가기 시작하니까 양인들도 점차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하고 지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승방략 체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유사시에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일정한 방해 지역에 가면은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이제 인솔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신립 장군 여러분 기억하나요? 임진왜란 때 탕금대 전투 충주에 있습니다. 탕금대에서 뭐 배수의 진을 치고 했다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들었나요? 충주의 탕금대에 가면은 이쪽으로 이제 팔도에 있는 병사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예. 거기로 이쪽에 중앙에서 파견된 신립 장군이 가서 왜군을 막기로 한 거죠. 근데 이미 이 각 지역에서 모여든 병사들이 훈련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는 일본 왜군에 대항해서 제대로 대오를 정비할 새도 없이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예.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 제대로 방어할 준비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신립 장군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배수의 진, 탕금대가 어디죠? 뒤쪽은 강이죠.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데 없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다는 얘기는 병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고 훈련이 안 돼 있는 병사들이니까 그냥 죽음 아니면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결전을 치러야 될 정도로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당시에. 이 제승방역 체제가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적이 순식간에 침공해 왔을 때 적의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고 임진왜란 특히 탕금대 전투에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직후에 임진왜란 그 1593년도에 바로 속오군 체제로 바꿉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양인과 천민도 다 혼합하는 혼성군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포수를 양성할 필요가 대두됩니다. 왜? 일본군이 이제 조총을 갖고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도 조총으로 아니면 화포로 맞닥뜨릴 필요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군으로는 이제 훈련도감이라는 걸 아까 만들어서 훈련도감으로 대표되는 5군형을 편성을 하고요. 이거는 임진왜란 때는 훈련도감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차례로 군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방군으로는 이제 소고군을 창설합니다. 지방군 소고군은 어떤 거냐면 군역을 지지 않던 양인과 천민 중에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뽑아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군포를 바치지만 유사지 임진왜란 기간 동안은 계속 이제 소집한 거죠. 소고군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보면 훈련도감 5군형 중에서 훈련도감이 설치되는데 이게 1593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임진왜란 이듬해에 설치한 거죠. 그래서 삼수병이라고 해서 조총을 사용하는 포수, 칼과 창을 사용하는 살수, 활을 사용하는 사수해서 삼수병으로 우리 오늘날로 치면 기갑부대인 거죠. 포병부대. 뭐 당시 포병이 많지 않았으니까 삼수병을 편성하고서 상설화합니다. 직업군이니까 항상 뭐 전쟁 끝나면 흩어지는 게 아니고 평시에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훈련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조 때 만들었고요. 인조 때 총융청, 총융청, 그다음에 수어청까지 인조 때 만들고요. 숙종 때 금위원까지 만들어서 5군형이 성립이 됩니다. 총융청은 이제 북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영청은 수도 방위와 북벌, 나중에 청나라를 뭐 북벌하기 위해서, 수어청은 남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숙종 때는 한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5군형을 만듭니다. 5군형을 만들고 지방에는 아까 얘기했던 소고군을 만들어서 양반을 비롯한 양인과 천민을 포함해서 소고군을 만들고요. 농한기, 그러니까 겨울철 농사지지 않을 때는 군사훈련 하다가 평상시에는 다시 농사짓는다든가 뭐
뭐 상업 활동을 한다든가 생업 활동을 하다가 전투가 생기면 전투에 참여하는, 유사시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이런 체제가 이제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말기에 가면 그나마도 양반, 평민 다 빠져나가고 천민들만 남아서 군대를 지키는 상황이 되고 말죠. 예, 지방방어 체제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선조 이전에는 사림 세력이 있었죠. 사림 세력과 훈구파가 대립을 했었습니다. 이 훈구파는 누구였습니까?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할 때 함께했던, 지지했던 세력들이 훈구파라 그랬죠.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주도 세력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이들에 대항해서 이제 중종 때부터 서서히 이제 살인들을 중용했다 그랬고요. 이 살인이 나중에 훈구파가 몰락한 이후에는 살인들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됩니다. 분화됐고, 그러다가 이 동인 중에서도 북인이 먼저 집권을 합니다. 북인이 먼저 집권을 해서 주로 이 북인들은 의병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요. 광해군을 옹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이들은 주로 이제 상공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북인 정권입니다. 북인 정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실사구 시정에 가깝죠. 이들은 나중에 이제 그 명청 교체기에 명예도 붙지 말고 청에게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중립외교를 지키자라고 하는 광해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세력입니다. 이 북인 정권이죠. 그러다가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합니다. 서인이 인조 때 서인이 먼저 집권을 하는데, 서인이 집권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인조반정이라 그랬죠. 조선조의 군자가 붙는 세종이나 세조가 아니고 군자로, 그러니까 중간에 왕위가 폐위됐던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연산군이고요. 연산군이고 중종반정으로 물러났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뭐 연산군은 폭정 때문에 물러나게 됐지만 광해군은 정치를 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청 교체기에 이제 중립외교를 지키다 보니까 친명파들한테 밀려난 거죠. 주로 그래서 인조반정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외척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인들이 집권하자 다시 이제 친명파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뭘 겪습니까?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게 되죠. 어쨌든 이때는 서인이 집권하면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합니다. 북인은 몰락했고요. 이미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면서 집권파는 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산림, 산속에서 학문을 닦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게 중앙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바로 성리학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왕이 정치를 하긴 하지만 신하들이 의견을 잘 또 따라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이 세계가 유교 정치에서 가장 이상 사회로 받아들여졌던 건데, 이게 이제 서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그대로 펼쳐나갑니다. 서원 중심으로 산림이 주도하는 의견들이 중앙 정치에 그대로 전달돼서 정치로 구현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예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인과 남인 간에 그러면서 좀 벌어집니다. 예속 논쟁은 조금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고 올까요? 예속 논쟁은 뭐냐면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자 서인과 남인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대립이고요.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인 거죠. 하나 보면은 이제 남인에서는 왕은 사대부와 다르니까 왕실의 예법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서인들은
무슨 소리냐? 왕도 사대부 중 한 명이니 사대부의 예법을 따라야 된다. 남이는 왕과 사대부의 예법이 다르니까 다르게 가야 된다고 본 거고, 서인은 왕도 사대부의 한 명이니 사대부의 예법을 따라가야 된다. 요걸 갖고 논쟁을 벌인 거죠. 조금 말이 안 되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는 이게 중요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당시에는 형식, 예법, 형식을 갖고 중요하게 따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왕권과 신권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법, 이 법이라는 거, 이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 이전에, 고려 이전에, 삼국시대는 뭡니까? 법 이전에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거죠. 권력에 의해서, 뭐 호족 세력에 의해서, 뭐 아니면 뭐 외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법 이전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왕권이 나라가 다스려지다 보니까 툭하면 뭐 반란이 일어나도 진압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조선조에 와서는 이런 예법이 중요해지면서 왕권과 신권이 이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어떤 예법 갖고도 논쟁이 붙어갖고 서로 간의 대립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두 붕당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성 논쟁입니다. 그 예성 논쟁을 계기로 해서 서인과 남인이 대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론이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예. 노론은 이제 서인에서 분화가 돼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남인은 이제 세력이 약화된 거고요. 이제 환국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때 사화 지난 시간에 4대 조선시대 사화에 대해서 배웠죠. 예. 이 숙종 때는 이제 환국이 벌어집니다. 집권 세력이 급격하게 교체되는 거죠. 경신환국, 이제 1680년 숙종 때에 이게 남인에서 서인으로 세력이 한번 교체되고요. 9년 뒤에 기사환국을 통해서 또 다시 서인에서 남인으로 세력이 바뀌게 되고요. 갑술환국 5년 뒤죠. 5년 뒤에 역시 숙종 때입니다. 다시 남인에서 서인이 아닌 이제 서인 중에서도 노론과 소론이 분화되는데 이 노론으로 이제 집권 세력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인 세력은 약화된 거죠. 왜 교체됐는가는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북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게 집권 세력이 변화되는 과정을 붕당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국은 특히나 숙종 때의 집권 세력이 급속하게 교체되는 상황, 이것은 이제 환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숙종이 왜 이렇게 뭐 집권 세력을 자꾸 바꿨느냐, 나름 탕평책을 실시한 겁니다. 워낙에나 이 붕당 안에서 뭐 남인과 서인 간의 대립이 좀 예법을 갖고 논쟁을 갖고 심하다 보니까 이 남인과 서인의 이 대립을 숙종이 약간은 뭐 방치했다고 해야 되나, 이용을 한 거죠.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을 함으로써 왕권을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서로 간의 붕당 정치 세력 간에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놔둠으로써 왕권이 어느 한쪽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왕권을 이제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뭐 전국 혼란, 이렇게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통해서 전국의 혼란만을 초래했던 게 이제 숙종 때였습니다. 영조가 집권한 이 시기에는 이제 다시 또 탕평책을 실시를 하죠. 영조 때는 나름 이 탕평책을 잘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비극이 이제 벌어지죠. 이모 년도에 이제 사도세자를 이제 내치게 되죠. 사도세자를 뒤주에 이제 가둬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 사도세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계기도 결국 붕당 정치의 폐해 때문이었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뭐 탕평책을 실시해서 나름 영조는 굉장히 오래 집권했습니다. 1724년부터 76년까지 몇 년 동안이죠?
거의 50년 동안 집권을 하죠. 아까 청나라의 강희제가 60년 집권했는데 못지않게 영조도 오랫동안 집권을 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아들 사도세자가 집권할 처음에는 이제 사도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었다가 자기가 대리청정하면서 사도세자한테 전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대리청정을 하다가 나중에 사도세자를 이제 뒤죽에서 죽게까지 만들었던 거죠. 왜 사도세자를 죽였느냐? 이거 사극에서도 단골 주제였고 단골 주제였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했죠. 뒷얘기이긴 하지만 이 영조가 처음에는 사도세자를 굉장히 이뻐했다고 해요. 사도세자의 아내가 이제 해경궁 홍씨죠.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해경궁 홍씨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도세자를. 근데 사도세자를 사장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뻐했는데 영조가 되게 뭐랄까 오늘날로 치면 교육열이 되게 강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린 사도세자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릴기를 굉장히 강조했고 사실 영조 자체도 굉장히 그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그릴기를 좋아하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좀 탁월하기를 바랬었는데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좀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사도세자가 글을 잘 못 읽거나 하면은 심하게 혼란을 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굉장히 조금 정서적으로 열등감 이런 것도 많이 가졌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세자가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영조랑 좀 의견 내치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왕위를 대신 아직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이제 대리청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대리청정이 뭐냐? 왕이 있으면서 왕위를 물려주진 않지만 왕의 권한을 대신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조가 하도 이 붕당 정치 때문에 신하들 간에 대립이 심하면 나 임금 안 해. 나 임금 안 하고 근데 아들한테 임금 물려줄 테니까 왕위를 물려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대리청정이죠. 근데 실제로 대리청정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왕위를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50년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하고 신하들하고 이제 내전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영조가 거기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보고서 너 사도세자가 정치해 신하들과 의사결정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뜻대로 내 뜻이 옳아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는 뭡니까?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준다고 왕권을 물려준다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물러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제 영조하고 대립을 하는 겁니다. 반목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뜻은 이러한데 아버지가 자꾸 뒤집어 버리니까 반목을 하게 되고 그것조차도 영조가 워낙 이렇게 정정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정신병적 증세까지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갖고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붕당 정치에 이제 반대 세력들한테 사도세자가 몰려서 이제 사도 뒤주에 갇혀서 죽게까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하여튼 역사적인 비극인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영조 때 여러 가지 균역법 실시하고 형벌제도 개혁하고 신문고 부활시켜서 어떤 백성들을 위한 정치, 개혁 정치들을 영조 때 많이 실시합니다. 대표적인 영조하면 탕평책을 실시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죽어나갔던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집권을 합니다. 정조는 영조에 그래서 손자죠.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해경궁 홍씨를 어머니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무나 뻔히 봤던 거죠. 붕당 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각했던 남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정권에 참여시키고요.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세종 때 집현전을 설치했다가 세조 때 없애버렸다 그랬죠. 근데 정조 때 다시 또 새로운 기구, 왕권과 정책을 뒷받침하고 학문 연구를 하기 위한 기구로서 규장각을 설치를 합니다. 규장각에는 당연히 정조가 이뻐하는, 애지중지하는 신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자기 정책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으로 삼았던 게 바로 규장각이고요. 또 왕권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룡령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화성, 수원이죠. 수원에 있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정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로 육성을 합니다. 사실상 뭐 나중에 다음 페이지 보겠지만 어디 갔더라? 여기 예,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수원 화성이고요. 화성이고 이제 정조대왕이 1년에 한 번씩 이 수원에 여기를 행차합니다. 여기에 어머니 홍씨의 어머니의 임시 궁전을 만들고서 화성 안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이 행차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만큼 왕권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 이 화성을 통해서 강화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정조의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었던 거죠.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화성을 건설했었고요. 그 다음에 향촌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령이 직접 향약을 주관하도록 합니다. 예전에 요 향약은 뭐죠? 지방 향촌 마을에서 규약으로서 그러니까 그 마을을 다스리는 규약으로서 기능을 했던 게 향약이라고 했는데, 이 향약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지방에 있는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방 유생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향약을 주관을 했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라에서 직접 파견한 수령이 지방 관리가 직접 향약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향촌까지도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관리가 직접 관리하고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 기존의 이제 의견을 갖고 수령한테 의견을 주던 지방의 유생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이제 견제받고 약화되게 되는 거죠. 예. 정조의 정치는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탕평책을 통해서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여기 위쪽에 제가 잠깐 이제 표기를 좀 첨부 자료로 넣어놨는데,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혜균궁 홍씨가 남겼던 이제 일기가 바로 한중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50년 동안 그 영조와 정조 밑에서 영조와 그러니까 정조 치하에서 혜균궁 홍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거죠. 그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들만은 그 붕당 정치의 폐해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서 왕 위에 오르게 하려고 정말 갖은 수모를 다 당해가면서 혜경궁 홍씨가 자기 아들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도 또 반대 세력으로부터 자기 아들이 뭐 독살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지키고 했는지, 노심초사했는지 모르죠. 그런 내용들이 한중록에 다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규장각을 통해서 국왕을 보좌하는 친위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붕당 정치 희생양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 나중에 좀 잠깐 읽어보면 그 혜경궁 홍씨 한중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자의 정신병이 점점 깊어 바라는 것이 없사오니 소인이 자기죠. 혜경궁 홍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보호하고 세손 정조의 안녕과 왕실을 편안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 결단을 내리소서. 여기 이 기록에만 보더라도 이제 세조가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 이야기인데 정신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이 깊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마음의 병인 거죠. 예, 계속해서 영조한테 견제받고 당하던 수모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으로 살면 안 될 짓도 많이 했다고 해요. 사도세자가. 그래서 영모를 꾀한다는 상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폐위됐던 거죠. 이 육릉과 건릉, 이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고 육릉과 건릉, 윤건릉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사도세자 그리고 혜경궁 홍씨를 합장한 육릉이 있고 정조와 정조의 왕비가 합장한 건릉이 있습니다. 화성에 가면 나중에 이제 수원에 가면 수원의 화성과 함께 이 윤건릉, 그러니까 사도세자 그다음에 정조가 그 부부가 나란히 이제 묻혀 있는 릉인데 여기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갔을 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정조대왕의 능행 반차도 요것도 굉장히 귀한 국보죠. 예, 국보입니다. 요것도 아마 프랑스에 가 있다가 아마 반환받은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을 짓는데 이제 여러분 들어봤나요? 정약용 실학자라고 실학의 대표주자 정약용이 이제 거중기라고 해서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올려서 올리는데 이 사람의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기구의 힘을 빌어서 이 기구 자체는 이제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청나라의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학으로 요 거중기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작업 기간이 단축됐다고 해요. 그 자체도 이제 정조의 업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성을 수원 화성을 이렇게 빠른 기간에 지은 것도 바로 정조의 업적이다. 칭송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신하들과 함께 대동해서 가서 한 달씩 머무르다 오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변사, 왜 이게 강화됐는지, 그리고 왜 이게 조선 후기에 가면은 외척들에 의해서 국정을 전행하는 기구로 왜 변화해 갔는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중앙군, 오군영이 있었죠. 오군영이 나타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지방의 속오군이 나타난 거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예속 논쟁, 예법 논쟁이죠. 예법 논쟁,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 예법을 갖고서 논쟁이 붙었고, 또 환국, 숙종 때에 여러 가지 집권 세력이 변화되는 그것을 환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봤습니다. 그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중종 이전에 아까 얘기했지 살인파가 있다고 했고 살인파, 훈구파. 근데 이제 중종 때부터 살인파를 등용하기 시작해서 살인파에서 명종 때 되면 선조 때 집권하자마자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가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져서 북인이 먼저 집권을 했고요. 그러다가 북인이 몰락하고 나중에 숙종 이제 서인이 인조 때 서인이 집권하고요. 서인이 집권하고 이때는 이제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하죠.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을 합니다. 붕당이 이때죠. 선조 때 처음 붕당이 형성된 거고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했다가 인조 반정을 통해서 서인이 집권했습니다. 이때는 남인이 공존했고요. 그러다가 숙종 때 가면 이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영조 때 탕평 정치를 쭉 진행해 가서 정조 때까지 갑니다. 이 노론은 나중에 다시 벽파, 시파 또 갈라지게 되고 세도 정치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붕당의 정치는 요 정조 때까지로 보통 봅니다. 언제 때부터? 선조 때부터 생겨나서 선조 때부터 해서 정조 때까지를 붕당 정치라 그러고요. 순조 때부터는 외척이 집권하는 이제 세도 정치,
기간이라고 봅니다. 선조부터는, 그리고 선조부터 정조까지 이 기간은 이제 붕당 정치가 있었던 기간이다. 그리고 명종 이전에는 훈구파가 집권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